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본격 탐사 보도 방송 국민정보원 사회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검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되실 곽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세월호 국정조사도 한 반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죠. 원래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벌써 절반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됐죠. 별로 나온 것도 없는데. 네. 예. 우원식 의원님께서 한 가지 이제 뭐 했죠? 변침이 원인이 아니라 변침은 결과다. 그 멘트를 했죠. 네. 예. 그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희랑 그건 비슷하네. 그렇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이 이 유족들한테까지 막말하고 호통까지 치는 장면이 나타나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또 극명하게 좀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또 위에서부터 오다받은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겠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제 유족들에게 이제 개인적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막말과 호통을 했을까?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충분히 있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위에서부터 그렇죠. 예, 왠지 그런 의혹들, 그런 냄새가 막 물씬 풍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19대 국회인가? 그렇죠. 19대 국회에서 딱 보면은 새누리당은 딱 작전을 딱 짜고 들어와요. 어떤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심재철이 가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조원진이 이 간사죠. 간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역할 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자, 그리고 지금 본 재판이 지금 시작됐어요. 심리가 돌입됐고 전체 영상을 다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고요. 추가적인 특이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조만간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가 진행되다 보면. 네, 그렇죠. 네. 자, 진도 VTS 책임졌던 센터장 A씨, 팀장급 B씨, C씨 그 세 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네. 당일날 모니터를 보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을 찍은 CCTV를 삭제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통상적으로 맨날 같은 항로를 다니잖아요, 배들이. 네. 그래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전혀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 들어보면 교대 시간에 2분 3분 정도 잠깐 내지는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원래 비우면 안 되죠. 예. 아니 그래서 인원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맞아요. 다 구조조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보고 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예. 이또 VTS를 해체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다고. 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 주제를 한번 좀 다뤄볼까요? 세월호 선체가 이제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배 밑바닥에 어떤 파공의 흔적 혹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돌 내지는 바텀 타치라고 하는 스크래치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흔적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추정을 좀 해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요인 중에 저희가 지난번에는 급변침이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배가 급하게 회전하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충돌설, 그다음에 폭발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분류해 보면 추가적인 작용을 했다. 세월호에. 그렇죠. 그거는 이를테면 변침의 결과다. 변침이 원인이 아니라 변침이 결과가 되면 무엇을 곧 바로 변침을 야기했는가 이렇게 제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 둘째는 내부적인 요인 이렇게 갈라볼 수가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이면은 누가 어떤 물체 와서 쾅 충돌했거나 충돌설 내지는 암초 바텀 터치 같은 그런 내용들이 외부적 요인으로 제기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월호 내부에서도 이제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상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그 내용으로 한번 방송을 얘기를 해보죠. 우선 이제 그 세월호가 배가 기울어서 이제 전복이 됐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지난번에 급변침설 얘기를 분석할 때 좀 다루긴 했는데 원래 배의 성격과 구조상 그렇게 전복되기 쉬운 구조인가?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예전에 6월 30일이었죠. 오하마나오 그 현장 검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서 차후에 오하마나오 선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언론에서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오하마나오의 선장이 이제 증언한 부분이 있죠. 요 페이지 여기 보시면 오하마나오 선장이 이야기하기를 배는 원래 구조상 전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호가 전복이 됐다면 외부 영향이 있거나 조타계 조작을 잘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럼 그러니까 조타를 잘못해서 배가 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네? 뭐 오하마나오 선장은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조타 미숙으로 전복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 배는 구조상 전복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포커스라고 생각이 들고 조타계 조작을 잘못했을 수 있다. 조타계 조작이 잘못해가지고 전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 근데 저 선장의 저 발언은 뭐라면 조타계 조작을 애초에 이제 그 뭐 항해사나 아니면 조타수가 되겠죠. 조타수가 마음 먹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제껴버리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부분도 지난번 그 우원식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 저는 그 6월 30일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오하마나오 현장 검증을 할 때 오하마나오를 선회시켜 봐야 돼요. 그렇죠. 우연 전탈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배가 그래서 세월호의 침몰 행적과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반드시 재개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타를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오하마나오 선장이 구조상 전복이 잘 안 되나 배는 원래 이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외부 영향이 있겠는데 외부 영향이 어떤 게 있겠는가? 외부 영향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충돌설은 지난번 레이더 영상 분석하면서 그렇죠. 매우 유력하게 물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올랐다기보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났죠. 그 한 길이 한 최대 100m, 대략 한 70에서 80m 정도 돼 보이는 물체가 나타났는데 뭐 그걸 보고 이제 그렇다면 저 물체와 충돌한 건가?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또 이제 이런저런 그 세월호에 대한 영상을 찍었던 영상 자료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텀 터치 같은 그런 암초 충돌. 그러니까 진도 수역에서 맹골 수도에서 암초 충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암초 충돌해서 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 상태로 이제 배가 운행을 해오다가 진도 수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제껴져 버렸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일단 구별을 해보고 외부적인 요인은 일단 저희가 이제 제껴놓고요. 일단 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진행을 했으니까요. 내부적인 분들은 아마 전편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주장하신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평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형수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선박의 평형수 장치가 JTBC가 또 친절하게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평형수 탱크가 6개 있다는 건가요? 저기 보면 8개가 보이죠? 근데 큰 거 6개, 작은 거 2개? 그리고 이제 좌우의 평형수 탱크들은 서로 이제 교환이 불능한 상태고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평형수 탱크가 서로 연결돼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바깥으로 해수를 퍼내거나 아니면 퍼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형수를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배 중앙을 놓고 보면은 좌와 우는 분리되어 있는데 좌측에 3개, 4개 탱크는 연결돼 있고
그 탱크가 바닷물을 유입시키거나 내보내거나 이 작용을 네,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마치도 그 비엔나 소세지 연결되어 있듯이 이렇게 서너 개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탱크는 서로 간의 교환이 불능하고 각자 탱크들은 이제 외부 해수로 이제 펌핑을 할 수도 있고 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상태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얘기를 왜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배가 만약에 이제 바텀 터치가 되거나 이 예전에 그 생존자분 가운데 화물기사 서희근 씨가 네. 증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도 정도 기울었다 배가. 그러니까 서희근 씨의 진술 내용을 보면 이것도 반드시 저는 주권방송 쪽에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 시간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10시 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와서 TV 보고 MP3 듣다가 뭐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다 보니까 배가 확 기울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봐가지고 세월호 위치 정보를 원래 배가 운항을 할 때 우리 배는 현재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을 딱 보니까 군산 앞바다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그 서희근 씨의 증언의 내용은 배가 15도 정도가 기울었다가 바로 선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군산 앞바다 위치는 확인이 되는 건데 위치로서는 군산 앞바다인데 시간은 확인할 수 없고. 시간으로서는 좀 애매하고 네. 그리고 또 군산 앞바다의 수역 자체가 매우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 앞바다의 어느 지역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그 원래 세월호의 항적을 보면 군산 앞바다 쪽 이렇게 지날 때, 네. 그러니까 공해상으로 지나가는 코스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 뒤에 또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공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배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배가 기울었다가 다시 평형 상태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복원. 그렇죠. 복원됐다는 것이죠. 그때는 복원이 됐어요. 15도가량 기울어가지고 쓰레기통이며 캔들이 한쪽으로 다 쓸리고 우당탕탕 하면서 쏠려 나갔는데도 배가 다시 복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그렇다면 저 평형수 장치를 그죠? 그 조타실에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를테면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평형수를 퍼내고 오른쪽에 평형수 탱크에다가 평형수를 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가벼워지고 오른쪽은 무거워지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배를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배가 이제 가다가 네. 뭐를 탔어. 암초를. 어디에 올라탔다? 탔는데 그래서 네. 약간 기울었다가 네. 그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온 거지. 아 그런데 실제로 군산 앞바다를 보시게 되면요. 군산 앞바다 수심이 70m 가량이 돼요. 깊다는 거요? 깊죠. 진도 앞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도 그렇고 쭉 이야기가 맹골 수도에는 암초가 없다. 그 맹골 수도에서는 잠수함이 작전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근저에서 맹골 수도의 수심이 37m,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 앞바다는 더 깊어요. 그러니까 70m까지 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40m 수심에서도 암초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데 70m 수심에서 암초에 충돌한다? 뭔가 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암초가 깊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아 갑자기 예 해저에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럴 혹시나 예 그러면 저희가 좀 구체적인 해도를 좀 입수를 해가지고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 평형수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군산 앞바다에서 어쨌든 무슨 바텀 타치가 있었다. 네네. 그러면 배 밑으로 구멍이 좀 나가지고 네. 물이 들어와서 네. 15도가 기울어졌다가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침수를 통해서 배가 기우는 과정이 되려면 서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지. 서서히 일어나게 되면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우당탕탕 쏠려 나갈 수가 없어요. 15도가량 기울어도 여러분들이 책상면을 서서히 정말 조심조심 해가지고 서서히 책상을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 책상 위에 있는 뭐 필통이나 펜들이 굴러 떨어집니까? 안 굴러 떨어지게 유지시킬 수가 있죠. 각도까지는. 예. 이것이 15도가량 기울었을 때 우당탕탕 쏠려 나가려면 한꺼번에 기울어지죠. 갑자기. 예, 갑자기. 근데 갑자기라면 네. 무슨 요인일까요?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 뭔가 이상하다. 그 요인이 뭘까? 예. 그 요인은 이제 이를테면 신상철 대표께서 이제 바텀 터치론을 이제 제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배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여러 선원들이 세월호가 원래 좀 기우뚱한 배였다라는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세월호가 기우뚱거려가지고 이제 침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우뚱거리더라도 충분히 복원을 해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 드린 것이고, 실제로 보면 그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어요. 이를테면은 배가 일단 20년 이상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그 엔진의 작동 과정이나 동작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다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바텀 터치가 아니고서는 15도가 기울어지는 걸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기울었다고 하면 저 평형수로 복원형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원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휘청했다 그냥 다시 가다 갔다 휘청해서 다시 이런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평형수로 그 15도 각도를 바로 잡는 과정이 없이 배 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런 경우가 되려면 실제로 이제 바텀 터치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배가 운항을 하다가 갑자기 휘청거렸는데 그대로 일어섰다 라는 상황으로 되려면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을 이겨내고 배가 원래대로 돌아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형수 얘기를 하는 거는 15도 각도로 기울었던 배가 다시 복원을 했다 그러면 저 평형수가 작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렇죠. 배가 15도를 기울었어요. 기울어 버렸어요, 배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조타실에서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배가 기울었으니까. 그럼 이 기울은 배를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조타를 돌릴 수가 있어요. 조타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평형수를 조절을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군산 앞바다 시절에서 그 군산 앞바다 시점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IS가 꺼지게 되죠. AIS가 더 이상 발신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건 실제 이제 정상적인 항로와 다른 항로로 이제 운항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배의 속도가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군산 앞바다에서 물론 뭐 바텀 터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제 배가 기우뚱거렸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평형수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 거기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올 수 있네요. 네, 그렇죠? 15도가 기울어진 요인이 뭘지, 그리고 그것이 15도에서 복원되는 시간도 좀 파악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평형수를 통해서 복원력을 조정했다, 기울기를 조정했다 그러면 이게 서서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그 신산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밸런스 밸브를 조절하는 방식은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이 평형수 유입이 일어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볼 때 크게 이제 이 무리 없이 평형을 잡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밸러스트 밸브를 통해 가지고 평형을 잡는 부분이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 잘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운행 중에 이를테면 그렇죠. 마치도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차를 정지시킬 때 엔진 브레이크를 당겨 가지고 정지시키는 이건 없지 않습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주로는 이제 풋브레이크를 가지고 이 속도를 조절하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차가 완전히 섰을 때 그때 엔진 브레이크를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게 되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밸러스트 밸브를 조절을 하는 게 이 배가 운항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조타를 통해 가지고 조타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 배의 이 기울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해기사 자격증 시험 이런 문제집들을 쭉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배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 방향에서 어떻게 조타해야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막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도 가량이 확 기울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도까지 기울었는데 배가 그대로 섰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되기가 어렵고, 만약에 15도까지 기울었다면 조타실에서 어떠한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을 건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밸러스트 밸브를 조절하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래서 이게 요 얘기는 왜 드리는 거냐면 배가 이제 전복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전복의 요인으로 밸러스트 밸브와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군산 앞바다에서는 배가 온전하게 일어섰다는 것이죠. 실제로 네. 실제로 일어섰으니까 계속 운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선 것이 밸러스트 밸브를 조정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조타의 방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배의 전복 요인 중에 밸러스트 밸브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사고 시점에서 진도 수역에서는 배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이게 배가 평형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뭘 말하냐면 밸러스트 밸브를 조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배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러면 배가 그렇게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어떠한 조치들을 했겠는가? 당연히 밸러스트 밸브를 조절을 하지 않았겠느냐?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완전히 넘어져 버렸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 탑승한 승객들이 단원과 학생들이 119에 신고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배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기 이전 단계에서 조타실에서 밸러스트 밸브 조절이 안 됐던 거 아니냐. 시도를 했는데 어떤 이상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복의 요인으로서 밸러스트 밸브의 이상 가능성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밸브의 구조랑 과정을 얘기 좀 들었던 건데요. 밸러스트 밸브의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장 내지는 어떤 자연적인 고장과 파손으로 이제 인위적 파손으로 그렇게 구분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신기한 부분이 군산 앞바다에서는 이게 제대로 평형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 밸러스트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원들의 증언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항해일지 이런 부분들이 입수가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항해일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추정을 한다면 밸러스트 밸브가 군산에서는 작동을 하다가 진도 수역에서는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인위적인 조작 혹은 인위적인 파손을 통해서 밸브의 작동을 멈추거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작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함께 테이블에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된 세월의 밑바닥이 또 일부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선미의 4분의 1 지점에 한 10여 미터, 폭 5미터 가량의 그 긁힌 자국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그 관련 영상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혹을 좀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후에 최근에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해경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에서 또 새로운 흔적이 또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배 밑바닥에 형성된 자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그 이제 세월호가 4월 16일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2달 전에 이 전체 선체 페인트 칠을 새로 다 했다고요, 도색을. 저기 바닥까지 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안전 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적합 판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운항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시점에 세월호 전체 도색을 새로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침몰 당시의 영상을 보면 저게 배 밑바닥이에요. 배 밑바닥이면 상식적으로 전부 다 이제 파랗게 도색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기 하얀 부분이 저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흔적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라고 할 때는 지금 언론사부터 언론사도 제기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운항하던 선원들도 그죠. 뭔가 충돌 가능성을 그 선원의 항해일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것이 충돌로 인한 흔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추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하면 그것도 좀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뭐 암초라든가 네. 바닷속에 어떤 물체하고 충돌해서 긁히거나 네.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또 하나는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잠수함이나 이런 제3의 네. 바닷속 선박 뭐 자연 지형지물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인공물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고 잘 정리하네. 네, 그렇게 갈라볼 수가 있겠죠. 네네. 인공물과의 충돌 가능성 중에는 네. 일부 사람들이 네. 잠수함과 충돌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죠. 잠수함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까? 돌고래설. 돌고래는 충돌해가지고 저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가요? 예. 그 지금 그 남태평양에 서식하고 있는 흰긴 수염고래가 서해안까지 올라와가지고 저 흰 부분이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저렇게 흔적을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흔적의 원인으로 폭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파공이 있다는 파공. 예.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파공의 흔적 가능. 파공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배가 물에 가라앉으면서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의 선 위에 배꼬리 좌측 왼쪽 배꼬리 그렇습니다. 그쪽은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드러나야 되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침수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파공이 있었을 거다. 네. 그 파공이 왜 생겼을까? 그것도 또 두 가지죠. 하나는 외부 충돌로 인한 파공,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폭발로 인한 파공. 만약에 이제 파공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침몰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서는 좀 상반되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세월호가 급격하게 배 바닥이 위로 뒤집어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침몰했지 않습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근데 실제로 배 바닥에 파공이 형성됐다면 배 바닥에 침수가 일어났을 것이고 배 바닥에 침수가 일어났다면 배 밑바닥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배 바닥이 배를 완전히 하늘로 드러내면서 배가 뒤집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대로 깔아앉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게 배에 물이 들어가면 여기가 무거워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무거워지겠죠. 깔아앉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이면 근데 그 부분이 또 이제 달라지게 되려면 세월호가 이 로로선이잖아요. 로로선이라는 게 뭐죠? 로로선은 이제 롤인, 롤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다가 화물을 실을 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기중기로 컨테이너를 싣는 방식이 있죠. 보통 상선들이 그렇죠. 대규모 이제 무역선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 배 갑판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잔뜩 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실어있죠. 그런 배들은 컨테이너를 기중기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로로선은 갑판에 데크를 내려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바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램프를 내려서 거기로 차를 운전해가지고 들어오죠. 그렇죠. 바퀴를 굴려가지고 이제 짐을 실었고 내리는 그런 방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로로선의 경우에서는 화물칸들이 특징점들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통으로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빈 공간이라는 거죠. 하나의 커다란 빈 공간이에요. 그냥 중간에 그냥 커다란 홀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기 1994년도에 그 스웨덴 선적의 배였죠. 그게 에스토니아호인가? 그 배가 이제 침몰할 때 그때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로로선의 앞에 이제 이 문을 여닫는 그 램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램프 부분이 그때는 이제 에스토니아호가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파도가 상당히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파도가 계속적으로 치면서 이 램프의 앵커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경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밀폐시키는 램프를 여닫는 관절 부분,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 기계적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램프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뚜껑이 열린 거네.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리면서 바닷물이 급격하게 입수가 되면서 그 배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침몰을 했다. 그거는 어떻게 뒤집어졌어 그것도? 아니요. 근데 그 부분은 뒤집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바닥으로 이제 꼬라박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급격하게 침몰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로로선의 경우에서 급격하게 침몰이 되려면 이제 침수 과정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와 달리 다른 배들은 이제 아래 기관부가 전부 다 격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가 되더라도 그 침수가 급격하게 되기가 어려운데 그 로로선 같은 경우에서는 화물칸이 통째로 하나의 그냥 거대한 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를테면 램프가 터져버리거나 열려버리게 되면 바닷물이 그대로 싹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에서는 급격하게 침수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침몰하는 데 시간이,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운항불능이 되고 나서 완전 침몰에 이르는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네. 매우 급격한 침몰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배 바닥이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형상으로 침몰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배바닥의 이 파공, 배바닥의 파공 가능성이 이게 과연 이제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또한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저희가 반발짝 정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더 면밀하게 전체적인 좀 증거 자료들을 계속 더 수집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파공 흔적 혹은 파공이 아니고 일정하게 무슨 그 상처 입은 자국 네. 이런 것이 보여지는데 네. 이게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실제로 이 만약에 배 바닥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완전 배 바닥은 기관실입니다. 기관실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월호 총 높이에 세월호 높이가 37m죠. 34m고 거기에 굴뚝을 빼면 27m가 됩니다. 전체 27m 가운데 성계도면을 보면 대략 한 하부의 3분의 1이 기관실이에요. 기관실에 아까 말씀드렸던 밸러스트 밸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월호 엔진도 있고 뭐 그리고 연료 탱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가 이제 화물칸입니다. 화물칸이 램프로부터 이제 차량이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거대한 홀로 구성되어 있다는 화물칸이 또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윗부분이 이제 여객 파트가 되겠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배 바닥에 이 파공이 이루어져 가지고 침수가 됐다면 바닷물이 맨 먼저 기관실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실로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것이 화물칸의 침수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급속도로 침몰이 일어나게 되려면 세월호는 이제 램프를 뒤에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물의 출입구가 뒤에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그 램프가 만약에 깨져나가는 경우가 되면 배가 그러니까 바닷물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면서 배가 일시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배바닥에 있는 파공과 실제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형상과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럼 지금 화면상에 나타난 저 흔적들하고 또 별개의 어떤 작용이 침몰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뭐라고 생각해? 그거 외에는? 저거 외에는? 저 흔적이 어떻게 발생했겠냐 하는 거죠. 저 흔적이. 예. 저 흔적이, 그러니까 저 흔적이 세월호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 흔적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던 세월호가 밑에 갑자기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세월호가 이제 뒤집어졌다. 저는 그런 흐름보다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세월호에 뭔가 충격이 가해져서 네. 균형을 잃은 거죠. 그러면 뒤집어져 버리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구의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고 있는데 밑에서 발을 걸어 보세요. 넘어지지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겠죠.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누군가 밑에서 이제 태클을 걸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물론 암초일 수도 있고 뭐 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클의 흔적으로 저런 바닥에 저런 이제 흔적들이 남을 수는 있겠죠. 그 폭발설 얘기도 있단 말이죠. 폭발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폭발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생존자가 아니죠. 그 영상의 내용들이 있죠.
그 카톡 영상. 예, 단원고 학생들이 이를테면 이제 휴대폰 영상. 계란 삶는 냄새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고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애들 장난기도 섞인 그런 이제 영상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가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이들 이제 영상에서 가스가 들어온다. 저 가스가 이제 달걀 삶는 냄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렇다면 저것은 유황 아니냐, 유황 냄새 아니냐라고 제기하면서 그렇다면 뭔가 저거는 밤인데 폭탄인데, 폭탄. 예, 뭐 이런 이제 이 추정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저거 외에 또 다른 또 근거가 있나요? 폭발설의 근거? 그 실제로 이제 폭발설과 관련해서는 그 선원들의 이상한 행적들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 오렌지맨인데요. 다음 아래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바로 저 장면이죠. 맨 처음에 해경이 이 선원들부터 구조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황인데 그 중에서 구조한 사람 중에 바로 저 흰색 마스크를 쓴 저 오렌지맨이 상당히 또 이제 많은 받았죠.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해경이 가만히 있다가 그죠? 선원들을 구하지 않고 세월호 옆에서 고무보트가 가만히 있다가 저 오렌지맨이 나오게 되면서 저 사람을 구조했는데 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해경이 공개한 영상에는 저 오렌지맨이 구조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 중간에 커트돼 있죠. 그러니까 고무보트가 가만히 서 있던 장면이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죠? 저 사람을 고무보트가 다시 해경 배로 돌아오고 있어요. 중간에 커트가 된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고무보트의 맨 앞에 보니까 흰색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앞에 앉아 있더라. 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렌지맨이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와 관련된 또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해경이 고무보트가 그 배의 중간 부분에 먼저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 기간부 선원들을 이제 5명을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난간에 어떤 리본이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리본이 처음에는 있지 않다가 영상의 중간에 리본이 묶여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죠. 네. 한 네티즌 분이 또 엄청난 이 관찰력으로 그것을 또 포착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예,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 리본은 왜 있는 거죠? 그리고 해경의 고무보트는 왜 그 리본이 있는 곳으로 갔으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저 오렌지 작업복을 입은 저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저씨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저분이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원이 맞냐, 선원이 저런 옷을 입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세월호에 탑승했던 선원 중에 조기수, 지금 구속돼 있죠. 그렇죠. 재판 받고 있죠. 그 사람은 세월호에 탑승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조기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배 밑에서 기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업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저 사람의 그 관련된 의혹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맨 먼저 이제 탈출하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먼저 의혹이 되는 것이고. 자, 선장 구조하기 전에 구조된 거죠. 그렇죠. 최초죠, 최초. 그러니까 해경의 고무보트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장이 구조될 때는 고무보트로 2차례 구조를 하고 나서 선원 구조 10명의 선원을 구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해경배가 직접 접안을 하게 되죠. 1, 2, 3정이 직접 그때는 하죠. 이제 조타실이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조타실과 이제 이 해경 1, 2, 3정의 마스트가 거의 이제 닿을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접안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선장이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해경이 고무보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태우려고 해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중간에 공개한 영상은 잘려 있고 돌아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렌지복을 입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저 오렌지 작업복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주로 이제 화생방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폭발 같은 내화 작업들 하는
그때 입는 작업복 아니냐 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복장의 색깔만 가지고 단정 짓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저런 큰 배에 저런 작업복을 입은 직원이 보통 탑승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도 한 네티즌분께서 예리하게 포착하셨습니다. 네. 작업복이 있으면 마크가 있어야죠. 그 뭐 세월 뭐 청해 뭐 네, 적어도 뭐 청해진 아니면 무슨 뭐 세월 이런 마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마크가 없어요. 이름표도 없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사서 입었나? 동대문 시장에서? 예. 많이 팔잖아. 군복도 팔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소방관들도 네. 그 무슨 장갑이나 작업복 같은 거 자기가 직접 구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게 정규적인 세월호 선언의 정규 복장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권 대표님 말씀대로 편의상 저분이 편의상 작업에 좀 용이함을 위해 가지고 내가 동대문 시장 가서 샀다. 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기관실 작업을 하는 데서 왜 저 주황색 옷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의 의혹은 또 제기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다른 분들 실제로 보면 저 오렌지맨이 2명이 있었다라는 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 있어요? 예, 실제로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영상의 사진들을 보면 예, 인터넷 자세하게 보시면 네네.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네. 좀 공개적으로 이게 좀 모집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 그러게 감기가 걸렸나? 구조되는 상황에서 예 선상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이죠. 그렇죠. 예 저런 부분들 역시 또한 의혹이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이 그 표식이 달려 있고, 그러니까 어떤 리본을 난간에다가 매다놓는 상태에서 고무보트가 그쪽으로 접안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맨 먼저 구조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 사람이 구조되는 장면은 해경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정부가 의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검찰은 저 사람에게 당신이 세월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밸러스트 밸브와 관련한 어떠한 이제 작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곽 박사의 추정은 저 사람이 어떤 기관부의 직원으로서 밸러스트 밸브의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기능을 똑같은 얘기네. 어떤 파손을 하거나 그거 아니냐? 아니면 파손이 아니더라도 기능이 정지되는 이를테면은 뭐 전원 플러그를 그러니까 전선 코드를 뽑아버린다든지요. 뭐 완전히 이제 깨트려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한 정황이 있지 않고서는 군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것 같은 밸러스트가 진도에서는 작동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밸러스트 밸브를 보여줬던 거는 그 세월호가 전복되려면 그런 복원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적인 작용하는 게 밸러스트 밸브인데 이 밸러스트 밸브가 작동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전복이 된 것 같고 그러면 밸러스트 밸브가 왜 작동이 안 됐을까? 자체 고장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작용이냐 작업을 통해서 기능을 멈추게 한 거냐? 그러면 정상 작동된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진도 앞바다에서는 기능을 못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거를 저 오렌지맨이 밸러스트 밸브의 어떤 역할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이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밸러스트 밸브를 작동을 멈추게 하는 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약간 기고를 졌는데 복원을 안 시켰어요.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없게 밸러스트 밸브가 작동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빨리 침몰을 하는 게 아니라 밸러스트 밸브 부분을 작은 폭약으로 터뜨려. 만약에 그러면 작용도 안 하면서 파공이 생기니까
네. 횟수도 더 들어오고 이런 과정은 어떨까? 만약에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화약 냄새, 뭐 계란 냄새, 가스 냄새 얘기가 네. 그거랑 연동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 내부 폭발이 바로 연동되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원고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 가스 냄새, 계란 냄새는 객실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객실이 주로 이제 그 배 위에 3층, 4층 여기에서 이제 나타났던 냄새였던 것이고 저 밸러스트 밸브 그리고 이제 이 조기수들이 작업하는 공간은 객실 밑에 화물칸이 있고 화물칸보다 더 들어가면 기관실이 있거든요. 3중으로 돼 있고. 예, 기관실에서 작업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는 사실상 생각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네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 세월호 가운데에 연통이 있죠. 굴뚝이 있죠. 굴뚝이. 마스트라고 그러나? 예,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바로 엔진과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엔진에서 이제 이 중류를 연소시키면서 배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배기가스가 이제 그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굴뚝을 통해서 냄새가 유입됐을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구조로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단원고 학생들이 맡았다고 하는 그 계란 냄새를 단순히 이제 그 밸러스트 밸브를 폭파시켰던 그 폭약의 냄새로 연동짓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 배 안에서 그 조리 시설도 식당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막 다 쏟아졌을 거고 그죠? 가스도 일정하게 무슨 이렇게 누출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실제 가스나 그 음식 냄새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 프로판 가스는 그 계란 냄새가 나지가 않죠. 아니 가스도 냄새 나고 별도로 그다음에 실제 계란 음식 그 냄새일 수도 있잖아. 아, 그 실제로 계란이 다 깨져서 아니 음식 중에 식당이니까 거기에 식당이 있으니까 음식 중에 계란 음식 있잖아. 이런 냄새 진짜 그 냄새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계란 냄새가 그렇게 무럭무럭 나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이제 식재료들은 또 냉장 보관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상태에서 냄새가 그렇게 날까요? 그날 메뉴를 한번 봐야 되겠네. 아침에 식당 메뉴를 좀 봐야 되겠네. 근데 그러면 그 계란 냄새라고 하는 것이 폭약이라고 하면 그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냄새가 난다는 복수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는 정도가 되려면 그거는 실제로 냄새가 강하게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조리실에서 음식 냄새 났다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가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 냄새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거지. 조리 시설에 있는 가스가 누출돼서 맡는 것도 있고 또 음식 냄새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리용 가스라고 한다면 조리용 가스는 주로 이제 프로판 가스나 이제 부탄 가스 계열이 되겠는데 걔들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게 위로 잘 휘발되지 않아요. 가스가 누출이 되더라도 그 바닥에 깔리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져 있잖아. 바닥에 깔리면 맞게 되겠네. 맡을 수 있다. 만약에 이 오렌지맨이 그 밸러스트 램프에 작은 폭발을 일으켜서 그런 작용을 이제 했다면 그런 냄새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이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랑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다. 만약에 밸러스트 밸브를 소규모로 폭약을 터뜨렸다면, 그죠? 그 폭약하고 그 냄새하고 연결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음식 냄새랑 가스 냄새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그 조리실에서 가스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배가 기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그 가스 냄새 어디서 났을까? 그거는 이제 의혹으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뭐 이거는. 그렇게 하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사고 수역이 아니라 그 이전 수역부터 배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맨 먼저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에서 AIS 신호가 끊기는 정황이 포착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채널A 단독 보도였어요. 세월호가 새벽부터 신호가 끊겼다는 거예요. 예. 새벽 3시 46분에 AIS 신호가 끊깁니다. 저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보면 운항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AIS 신호가 계속 끊겨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AIS가 저절로 꺼지는 경우는 없고 그냥 조타실에서 인위적으로 끈 거 아니냐. 그죠?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 AIS 끄는 조작은 매우 간단하죠. 누르면 되죠. 예. 그거를 3시 46분에 누군가가 눌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후에 다시 켜지거든요. 네. 예. 왜 끊었을까? 자, 일단은 AIS 신호가 꺼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 시점에서 저는 서희근 씨 증언이 있다고 봐요. 아, 저분이 그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희근 씨 증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CBS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10시 반, 오후 10시 반, 그러니까 9시에 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대교에서 뭐 폭죽도 터뜨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10시 반 이후에 이제 객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TV도 보고 MP3 음악도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러다가 배가 그 누워 계셨는데 배가 갑자기 15도 가량이 기울게 되면서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다음 날 아침에 배가 기울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또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15도 가량 기울면서 그 선 내에 있던 이제 쓰레기통이며 캔 이런 것들이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쏟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도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없는데 왜 흔들릴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야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보셨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바다도 잔잔하고 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막 소용돌이가 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에서 배가 왜 기우뚱거렸을까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세월호의 위치를 보니 군산 앞바다였다. 전체적으로 증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군산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AIS가 꺼진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분의 증언 가운데 군산 앞바다 전후한 시점에서 그 언저리에서 배가 15도 가량이 기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AIS 끊긴 지점하고 지금 저 서일근 씨가 증언한 그 위치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죠. 비슷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둘 다 군산 앞바다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세월호의 항적 기록을 보게 되면 군산 앞바다에서 실제로 군산시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매우 먼 이 상대적으로 먼 그러니까 육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수역이에요. 전체 세월호의 항로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희근 씨의 증언이 과연 어느 지역인지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하지만 그 시점에서 그 AIS가 끊어졌고 그리고 배가 기우뚱했다라는 증언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세월호의 전체 항적 과정 가운데서 군산 앞바다에서 이 영해를 벗어나요. 한국의 영해를 벗어나는 지점이 군산 앞바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해상의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선이 바로 우리나라 영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도서로부터 20해리 지역까지를 영해라고 하고 이 영해에서는 그 타국의 배들도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으되 정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멈춰 있을 수 없다. 멈출 수 없고 영해에 들어오면 최단 시간 내에 이제 지나가 주는 게 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해 밖에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권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걸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해요. 다만 영해를 벗어나는 수역을 우리가 흔히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면 영해를 벗어나더라도 200캐리 가량인가 그렇게 돼요. 상당히 넓은 해역이죠. 그 해역은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해저 자원의 채취라든지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해저의 탐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 영해 바깥에서는 다른 나라 배들이 이를테면 그 규정상으로 보면 정선을 하거나 그죠? 배가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할 방법은 없게 되겠죠. 권한은 없다. 예.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탐사 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를테면 자원 탐사 행위를 하거나 시추 행위를 해버리거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주권의 범위가 해당이 되죠. 네. 하지만 배가 지나가다가 이를테면 뭐 잠깐 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왜 그 영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탈북자들이 네. 탈북자들을 이제 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그 과정에서 네네. 중국에서 배가 와요. 중국에서 배가 오다가 이 서해 공해상에서 배를 갈아타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온 배가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정선이 가능한 거죠. 예. 저게 공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예. 공해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지금 배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 군산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대한민국 영해를 약간 잠깐 벗어나게 되죠. 그게 상식적인 코스 아닌가? 상식적인 코스입니다. 예. 오히려 저는 상식이 코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거예요. 저 지역이 다른 나라 배들이 정선을 할 수 있는 수역이에요. 거기에서 세월호가 AIS가 꺼져요. 네. 그러더니 배가 잠깐 기우뚱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새벽 3시 40분경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뭘 추정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제 세월호에 외부에서 어떠한 이제 인사들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저 시점에서. 그럼 그때 AIS가 꺼져 있다는 것은 그때 배가 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투라에이스호의 선장이 문행치 선장이 맨 먼저 이제 세월호에 접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발언이 있죠. 저기 보트가 가네요. 보트가 하나 탈출합니다. 네, 그렇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트에는 과연 누가 타고 있는 걸까요? 탑승객 명단에 없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탑승객 명단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보트가 탈출하려면 일단 나가기 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월호에 들어와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세월호에 보트가 실려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월호에 들어와야지 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원이 그 인원이 그럼 그 인원은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는 거는 저 시점에 저 지역에서 탔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목해봐야 됩니다. 군산 앞바다를. 그래서 군산 앞바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겹쳐졌다는 거죠. AIS가 꺼졌다. 그리고 통상 항로긴 하지만 영해를 벗어나는 코스였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략 증언으로 보면 한 15도 가량 기울인 배가 기울었다가 이제 정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그 지점과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혹이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출항 전부터 그 뭐 직원분들이 선원들이 출항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출항 직전에 선원들이 출항을 거부하고 선장에게 가지 말자고 애걸복걸했다는 그런 이제 청해진 해운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죠. 예, 선원들이 애걸복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이 이준석 선장이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항을 고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청해진 해운 관계자의 얘기가 뭐였냐면 그날 이준석 선장이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적들을 보이길래 그 이상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더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청해진 관계자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 양반이 약을 했나? 뭐 이런 발언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한 게 좀 있는데요. 공개는 못 하겠고
아, 그렇습니까? 그건 좀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준석 선수 약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과음을 한 것 같아요. 과음을 한 거라는 정황과 정보 이런 건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전적으로 지금 배의 출항 여부는 일단 이제 그 뭐죠 항만청이나 이런 데서 해경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기상 상황이 나쁜데 좀 약간 좋아졌다. 근데 배가 출항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판단이 이제 해경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허가를 출항 허가서를 이제 떼어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은 선장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판단을. 권한이 있는 거죠. 그 청해진 직원들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출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선장이 가겠다 그러면 아 그래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이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그날 출항을 강행을 했다라는 증언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만약에 이준석 선장이 과음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일파만파 대파문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지금 재판 자체가 재판이나 지금 정부에서의 구도는 선언과 행위로 다 모은 분위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해도 하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의 구도에 일정하게 그냥 편입되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출항 전에 선원들이 거부했다는 이 정황은 뭐 확인된 건 있죠. 근데 청해진 관계자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종 권한은 이제 선장이 내리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선장이 이제 출항을 강행을 했다는 것은 확인되는 거고. 아 그러면 저기 그 항해사나 이 선원들이 아 선장님 과음하셨으니까 이번에 가지 맙시다라고 애걸복걸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추가를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좀 정리를 해보면 내부적 요인이잖아요. 내부적 요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외적 요인에서 레이더에서 나타난 영상, 밖에서의 이제 외부적 요인 가능성. 이건 상당히 좀 뭔가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이니까. 눈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 내부적 요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 현재 이제 인터넷 돌고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게 좀 뭔가 정확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게 근거 없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과 조사가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려면 마지막에 육하원 측에서 왜가 밝혀져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오렌지맨이 벨라스트 밸브를 폭파시켰다라고 한다면 왜? 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 했을까? 왜 배를 넘어뜨리려고 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해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검찰이나 정부에서 급변침에 의한 침몰이다 이렇게 이제 다 선언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단순 사고죠. 단순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왜 그랬겠냐? 라는 부분에서 여러 이제 이분들이 딱히 이것을 이제 합당한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외부에서의 충돌, 이를테면 이제 뭐 잠수함이라고 할지요, 아니면 암초라고 할지 그런 부분들은 왜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왜 암초는 충돌했느냐? 가다 보니까 충돌한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중화선 왜 받았느냐? 졸다 보니까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암초에 받았느냐? 가다 보니까 받은 거죠. 만약에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바텀 터치, 그래서 이제 암초와 충돌했다면 굳이 암초로 가가지고 충돌하지 않더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시점, 새벽 3시 시점부터 세월호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뭐 해경이라든지 다른 데 연락이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대응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단순한 1시간이 아니라 그죠? 5시간 정도까지 확 늘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부적 요인이 내적 요인, 선체의 요인, 내부적 요인, 선원들의 요인을 제기하는 경우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세월호를 애초에 목적의식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키려 했다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상대적으로 의혹을 밝히기가 상당히 좀 더 어렵지 않는가. 왜냐? 내부 요인이 오히려 더 어렵다 이런 거네. 훨씬 어렵죠. 네. 증인들도 없고 목격자들도 없고 상당히 많은 목격자들이 지금 구조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부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증언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객실과 기관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배를 탔어요. 그 웬만큼 하지 않고서는 그 배의 기관실까지 몰래 들어가겠습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을 목격하는 게 힘들지 않겠나. 예. 기본적으로는 전체 선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제 이제 이상규 원실에서 보도자를 냈는데 그 운항관리 지침 있지 않습니까? 긴급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세월호는 국정원에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제일 먼저 해경도 아니고 거기 제일 먼저 이제 보고하고로 돼 있다는 그 지침서가 공개가 됐어요. 예. 그 이제 보도가 됐는데 자 지금 아까 말씀했던 왜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통화 내역도 다 확보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야 얘네들이 무슨 콩콩이를 했는지를 일차적으로 맨 먼저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으면 세월호가 어찌되든 간에 국정원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국정원에 보고 안 하면 규정 위반이잖아요. 지침 위반이지.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밝혀져야 왜라는 부분이 파악될 수 있겠네요. 자, 세월호 선체 내부의 의혹들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좀 이제 정리하면서 한 3가지 뉴스, 주권방송 뉴스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단독 보도를 좀 했는데 보셨어요? 예. 청해진 해운의 전 직원, 저희가 이제 이름과 직책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 전 직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일지를 적었어요. 그날 상황을 그 메모를 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는데 배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 그리고 8시 50분에 침수 보고가 접수됐다. 이런 것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지금 사고의 원인을 접근하지 못하게 그런 역정보를 흘린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야 이거 진짜 충돌선이 많네 이렇게 상황의 지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뭐 더 이제 추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수 부분에 이제 갑판에 컨테이너 실려 있었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어요. 다른 컨테이너보다 좀 작다고 얘기했죠. 한 3, 4m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용도인가 했더니 알아봤더니요. 이게 제주 인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의 가장 유명한 물. 삼다수. 제주 삼다수. 이 컨테이너는 제주도에 가서 삼다수를 실어오는 용도의 컨테이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빈 상태로 갔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짐을 실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용도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빈 컨테이너를 들고 가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실어서 가야겠죠. 그렇죠. 뭐 근데 실어 갈 수도 있고 빈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용도는 삼도수 용도다 이런 거고요. 또 주인 없는 자동차 의혹 이것도 이제 이상규 원실에서도 그 감사원 감사 보고에 대해서 세월호 내에 수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그 운전자들은 다 어디 간 거냐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보도를 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인 없는 자동차 의혹은 중고차 매매용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판매가 될 예정이었던 중고차. 제주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차량들이었다. 그렇죠. 내놓을 건지 아니면 직접 뭐 판매용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고차 매명이었다는 거고요. 매명 중고차였다는 거고 그 업자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의혹이 새로 제기가 되고 한 가지가 규명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배 앞부분 충격. 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는 비어 있었다. 또 하나는 자동차가 해명이 됐네요. 자동차가 해명이 된 거죠. 예. 네네. 저희가 이제 저예산으로 취재를 했고, 네. 가격 대비 효과 면에서 최고네요. 아 그렇죠. 가스값 해서 한 하루에 5만 원 정도 쓰고, 네. 점심값으로 한 10,000원 정도 쓰고 해가지고 6만 원에 6만 원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취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후원에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뉴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국민정보원 4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세월호 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 아무래도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공개된 건 별로 없고 의원실이나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막 그 입수한 정보들을 막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자료들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들도 좀 간간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티즌 분들, 우리 국민정보원 자체는 그겁니다. 네티즌들의 집단지성, 경험과 풍부한 경험과 치열한 이제 분석력을 가지고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같이 한번 분석을 해서 진실을 한번 찾아나가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 이렇게 좀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주 방송 5회에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